오늘의 커피 향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입안에 들어온 순간 익숙한 원두임에도 이상하게 쓴맛만 돌았다.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다는 듯 단순한 기분 탓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명확한 신호였다.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 나는 그가 무심히 화면을 뒤집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내 안에 오래된 경고등을 켜올렸다. 예전에도 그가 휴대폰을 만지곤 했지만 오늘만큼은 숨기려는 손놀림이 노골적이었다. 아마도 내가 민감해진 걸까? 아니면 그가 방심한 걸까? 정적이 흐르는 식탁에서 나는 커피를 젓는 소리로 불안한 공기를 가렸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배경음처럼 멀어졌고 오직 그 뒤집힌 화면만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내가 모른 척 눈을 돌리는 동안 가슴속 어딘가가 바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셔츠 깃을 스칠 때 은근하게 스며든 낯선 향수가 있었다. 평소엔 맡아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톤이었다. 남편이 쓰는 향수는 늘 같은 브랜드였고 나는 그 향을 손톱만큼의 오차도 없이 기억한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몸에서 다른 결이 묻어나왔다. 향은 눈보다 정직하다.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는 흔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웃으며 물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그 향기를 곱씹고 또 곱씹었다. 마치 종이에 스며든 잉크처럼 지워지지 않을 의심이 되어 나를 휘감았다. 내가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건 아직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침묵하는 게 전략이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오늘도 바쁘지? 라는 질문을 던진 순간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눈은 거짓을 담기엔 서툴렀다. 싱크대 아래 모아둔 영수증 봉투를 펼쳤을 때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모르는 와인 이름, 평소 우리가 가지 않는 레스토랑, 그리고 2명이 먹었을 법한 디저트.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장부처럼 줄지어 선 숫자들이 진실을 속삭였다.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펜으로 그 날짜를 동그라미 치며 마음속 달력에 또 하나의 별표를 남겼다. 그저 업무 모임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변명했지만 변명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무심코 지나쳤던 지출 기록이 퍼즐 조각이 되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아직은 감정보다 사실을 기록하는 게 먼저라고 다짐했다. 오늘 아침은 평범해야 했지만 내 안의 기록장은 이미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휴대폰 알림창이 다시 번쩍였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작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그 하트 하나가 수백 마디 말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단순한 동료의 장난일 수도 있다. 친구의 농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감각적으로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의심은 대개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작은 균열은 결국 벽 전체를 무너뜨린다. 나는 침착하게 커피를 들이켜며 떨리는 손가락을 감췄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패배다. 차갑게, 더 차갑게 굳어야 했다. 내 마음속 시계는 갑자기 빨라졌지만 나는 오히려 느리게 호흡했다. 지금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증거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등교한 뒤 집은 고요에 잠겼다. 나는 식탁 위 노트를 펼치고 두 줄을 긋는다. 한쪽에는 사실, 다른 쪽에는 추정.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의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향수, 영수증, 알림창, 그리고 뒤집힌 화면. 감정은 기록에서 배제했다. 오직 사실만 남겼다. 감정을 쓰면 기록이 흐려진다. 나는 차갑게 분리하고 싶었다. 이 노트는 언젠가 내 무기가 될 것이다.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증언으로 남겨질 것이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집안의 시계 초침과 겹쳐 울렸다.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마음속 환상이 아니라 문서화된 현실이었다. 나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USB를 꺼냈다. 여기에만 모아둘 예정이다. 암호는 내 생일의 반대로 설정해 두었다. 아무도 쉽게 열 수 없고 나만 기억할 수 있는 코드. 오늘부터 나는 기록자가 된다. 그리고 기록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역할은 분노하는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쫓는 증인이다. 노트의 표지에 작은 글씨로 제목을 적었다. 균열의 시작. 그리고 그 밑에 날짜를 남겼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다시 서는 소리였다. 노트북 화면 속 엑셀 파일이 차가운 빛을 내뿜었다. 나는 결제 내역을 불러오며 날짜와 시간별로 정렬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작은 습관과 패턴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특정 레스토랑 이름이 한 달에 몇 번씩 규칙처럼 찍혀 있었다. 금액은 애매하게 둘이 먹었을 만한 수준, 너무 적지도 않고 혼자 먹기엔 많은 액수였다. 눈으로 보며 한 번, 머릿속에서 두 번 계산했다. 남편은 분명히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와인과 칵테일 항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 기록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망치처럼 두드렸다. 감정이 치밀어 오르려는 순간 나는 또다시 숨을 고르고 사실이라는 두 글자를 되새겼다. 위치 기록을 열어보니 붉은 점들이 지도 위에 흩뿌려졌다.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하나의 궤적이 드러났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골목, 낯선 건물 앞에서 반복적으로 찍힌 좌표, 몇 시 몇 분, 그 순간에 그의 위치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건 기록이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어도 데이터는 거짓을 담을 수 없다. 지도의 확대 축소를 반복하며 나는 낯선 거리 이름을 눈에 새겼다. 언젠가 직접 가봐야겠다고 다짐하며 메모장에 주소를 적었다. 글자를 입력하는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그것조차 감정이 아니라 기록의 일부라 생각했다. 떨림은 증거를 붙잡으려는 집념의 모양이었다. 사진 폴더를 열었을 때 의도치 않은 흔적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가 출장이라던 날 메타데이터는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호텔 로비를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풍경만 찍혀 있었지만 반사된 유리 한쪽에 여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몸을 기울이며 웃는 듯한 그림자. 선명하지 않았지만 내 눈은 그것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님을 알아챘다. 증거는 늘 의도치 않은 곳에서 남겨진다. 찍히지 말아야 할 순간이 가장 또렷하게 기록되기 마련이다. 나는 확대를 거듭하며 화면의 픽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영수증과 정확히 겹쳤다. 폴더를 새로 만들고 이름을 붙였다. 타임라인. 거기에 영수증, 위치 좌표, 사진 파일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돈의 흐름은 거짓을 숨길 수 없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탐정 놀이가 아니라 현실의 수사였다. 하지만 나는 경찰도 판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손길이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감정의 불길을 기록이라는 차가운 강물에 담그면 불꽃은 사그라들었다. 대신 뼈대만 남는다. 그 뼈대가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드러낼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이 기록의 증인이다. 남편의 달력 앱과 회사 일정표를 교차 검증했다. 회의라던 날 그의 차량 이동 기록은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업무 미팅이라던 시간, 그는 이미 호텔 근처에 있었다. 거짓은 그날의 공기에도 도로의 CCTV에도 남아 있었다. 나는 차근차근 퍼즐을 맞추듯 자료를 쌓았다. 종이와 화면 사이에서 감정은 점점 마모되어 갔다. 분노 대신 생겨난 건 기묘한 평정심이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이 나를 진정시키는 듯 했다. 증거를 더할수록 나의 확신도 단단해졌다. 이제는 혹시나가 아니라 확실이었다. USB에 차례대로 파일을 옮겨 담았다. 각 폴더는 날짜별로 나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사진, 지도 캡처, 카드 내역 스캔본이 들어갔다. 나는 세세하게 이름을 붙였다. 이런 정리 방식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언젠가 이 자료가 법정의 증거로 쓰일 날이 올 수도 있다. 아니, 최소한 나 스스로의 눈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문서 하나를 옮길 때마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동시에 뇌는 뜨겁게 타올랐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교차하는 이 감각은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책상 위 수첩에 다시 두 줄을 그었다. 왼쪽은 사실, 오른쪽은 추정.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레스토랑 반복 의도된 만남. 호텔 좌표 은밀한 약속. 여자 실루엣 상대 존재 확인. 감정은 쓰지 않았다. 오직 구조만 남겼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듯 증거는 논리의 형태를 갖췄다. 감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만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또렷하게 깨달았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내 마음속의 환상이 아니다. 차갑고 선명한 사실, 지워지지 않는 궤적,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타임라인이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의 시계는 이미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틈으로 벌어졌다. 오늘 하루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진실의 퍼즐은 이미 내 손에 있다. 남은 건 언제 어떻게 맞추느냐 뿐이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어야 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는 무너질 수 있고 증거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감정의 불길을 함께 식혀줄, 그리고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친구, 연희. 내 사정을 가장 덜 묻고 가장 깊이 이해해줄 사람.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괜찮아? 라는 단 한마디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숨을 고르고 만나자라고 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연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냉정했다. 나는 USB와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연희는 말없이 그것들을 넘겨보았다. 한 장 한 장 마치 검사가 증거를 확인하듯. 그녀의 손끝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 심장도 덩달아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다. 잘했어. 너 감정 대신 기록을 남겼구나.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내게 다시 책임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희는 내 노트의 구조를 칭찬하며 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는 건 좋아.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 앞으로의 행동 계획. 그녀는 빈 페이지를 펼쳐 큰 세 칸을 나누었다. 증거 확보, 법적 절차,
심리적 관리. 그 단어들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체계화하면 혼란도 질서를 찾는다. 나는 그녀와 함께 그 칸을 채워나갔다. 오늘까지 확보한 자료들, 앞으로 수집해야 할 흔적들, 변호사 상담 일정, 그리고 나의 심리적 루틴.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수면, 운동, 기록 습관. 모든 게 다 하나의 전투 준비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으로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다. 온라인 무료 상담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 필요했다. 상담 창구에서 들은 첫 문장은 이랬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되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금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다짐한 바였다. 도청도 불법 추적도 몰래카메라도 아니다. 오직 내가 합법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기록만 모으기로 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다. 상담이 끝나고 나는 수첩에 굵은 글씨로 썼다. 법적 안전선. 그 선을 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오히려 선명했다. 나는 내 안의 감정을 다시 서랍에 넣고 대신 계획이라는 무기를 꺼냈다. 계획은 차갑지만 동시에 든든하다. 연희와 함께 만든 세 칸의 표가 내 앞에 있었다. 첫 번째 칸, 증거 확보에는 이미 여러 항목이 빼곡했다. 영수증, 위치 기록, 사진,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통화 내역. 두 번째 칸, 법적 절차에는 변호사 상담, 내용 증명 발송, 재산 분할 시뮬레이션이 적혔다. 마지막 칸, 심리적 관리에는 하루 30분 산책, 하루 한 페이지 읽기, 그리고 울음은 밤에만 허락한다는 규칙이 적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규칙을 다시 정리했다. 첫째, 즉흥적 대면은 금지한다. 둘째, 감정의 폭발은 기록으로 치환한다. 셋째, 모든 행동은 문서로 남긴다. 넷째, 울음은 혼자 있을 때만 허락한다. 다섯째, 모든 계획은 증거와 연결된다. 5가지 규칙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규칙은 감정을 대신해 나를 붙잡아주는 구조물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지는 아내가 아니라 싸우는 전략가였다. 책상 위에 앉아 USB를 손에 쥐었다. 작은 은색 조각이 이제 내 인생의 무기고였다. 누구에게 보여줄지, 언제 꺼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꺼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불안은 여전했지만 불안 속에서도 나는 차갑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창밖을 보니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만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연희의 눈빛, 변호사의 조언, 그리고 나 스스로의 규칙. 그것들이 내 편이 되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의심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증명할 증인, 그리고 내 삶을 지켜낼 전략가였다. 이제 그녀의 이름을 알았다. 수아. 한때는 단순한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형태를 갖춘 인물이 되었다. 남편의 달력 속 반복되는 일정에서, 계약서 한 구석에서, 그리고 SNS의 사진 속 배경에서 조각난 단서들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침내 내 앞에 드러났다. 이름 석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제야 내 안의 분노가 정리된 방향을 찾았다. 나는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고 불륜녀라는 낙인을 붙이기 전에 그녀를 차갑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프리랜서였다.
특정 업계의 프로젝트 명단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명단의 끝에는 언제나 남편의 회사가 연결되어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여겼다. 하지만 반복되는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나는 명단을 복사해 수첩에 붙였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그녀의 이름을 표시했다. 마치 수학 문제의 핵심 단어처럼 그녀의 존재가 전체 사건의 정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SNS 속 그녀의 일상은 화려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로비, 해외 직구 브랜드, 그리고 화려한 와인잔이 늘 사진의 중심에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하고 배경의 그림자를 추적했다. 그곳엔 때때로 남편의 손목시계가, 때로는 회사 명패가, 혹은 남편의 차량이 은근히 비쳤다. 그녀는 숨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미묘한 흔적 속에서 진실을 읽어냈다. 남편과 그녀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불륜녀라 부르지 않았다. 아직은 상대였다. 분노와 감정은 그녀를 쉽게 낙인 찍게 만들었지만 나는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기록하는 것이 나의 무기였다.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서 남편과 얽혔는지, 그녀의 존재를 하나의 구조도로 만들었다. 이름, 직업, 프로젝트, SNS, 생활 패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남편이 있었다. 나는 작은 글씨로 노트에 적었다. 공범. 계약서의 연결고리는 결정적이었다. 남편 회사와 수아가 속한 프리랜서 그룹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었다. 계약일과 남편의 야근 날짜는 이상할 만큼 정확히 겹쳤다. 나는 계약서를 인쇄해 달력 위에 붙였다. 그리고 그 위에 투명 필름을 덧대어 좌표를 그었다. 날짜와 날짜가 선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점으로 수렴했다. 그 점은 관계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점을 꾹 눌렀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찔러 깨뜨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수아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는 동안 나는 기묘한 평정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호기심, 마치 사건을 파헤치는 수사관이 된 듯한 감각. 그녀의 사진 속 미소는 내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건을 풀어주는 단서였다. 나는 그 미소를 해체했다. 그녀가 입은 옷의 브랜드, 함께 찍힌 인물의 그림자, 와인의 라벨, 모든 것이 말하지 않는 언어였다. 나는 그 언어를 읽을 수 있었다. USB 안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불륜녀 프로파일. 그 속에는 그녀의 사진, 프로젝트 명단, 계약서 사본, 그리고 SNS 캡처가 차곡차곡 쌓였다. 나는 파일 이름에 꼼꼼히 날짜를 붙였다. 이건 단순한 자료 모음이 아니라 프로파일링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의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 마치 범죄 수사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나는 그녀의 삶을 사건의 타임라인 위에 올려두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그녀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다. 그녀는 구조다. 남편의 거짓말, 회사의 계약, 나의 균열.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구조. 이 글씨를 적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는 여전히 내 안에 있었지만 그 분노는 이제 나를 삼키는 불길이 아니라 상대를 태울 연료가 되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마침내 그림자가 형태를 가졌으니 이제는 그 형태를 무너뜨릴 차례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지만 내 안의 시계는 밝은 낮처럼 또렷했다. 진실은 이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워졌다. 그녀의 이름을 안다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의 좌표를 확보한 것이었다. 나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처럼 USB를 가방 속에 넣었다. 언제, 어떻게 이 무기를 꺼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나는 이제 적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 나는 마침내 첫 번째 수를 두기로 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분석은 끝났다. 이제 필요한 건 행동이었다. 감정으로 달려가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라 문서와 서류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다. 나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상담을 받았다. 그의 말은 간단했다. 감정은 증거가 아닙니다. 기록만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이 그 무기를 현실로 꺼내는 첫걸음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마치 법이라는 갑옷을 입는 기분이었다. 내용 증명. 세 글자가 내 안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나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문장을 작성했다. 화려한 감정은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날짜, 시간, 장소, 영수증, 위치 기록, 사진. 그 차갑고 건조한 사실들이 줄지어 문장을 채웠다. 귀하는 기혼자인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문장은 법률의 문체로만 적혔고 분노나 울분의 흔적은 단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나는 종이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게 나의 첫 화살이다. 남편에게 보내는 문서도 따로 준비했다. 그에게는 이혼을 전제로 한분리 거주, 재산 분할, 심리 상담 권고가 담겨 있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차갑고 명확했다. 귀하는 혼인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는 펜을 들어 서명하며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법적 대상자로 치환했다. 서명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흔들림은 준비가 부족할 때 오는 것이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 수아에게 보내는 경고 문장은 더욱 냉정했다. 그녀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번호까지 함께 적시했다. 나는 문장을 쓸 때 마음속으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화려한 미소, 와인잔을 들고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찍힌 그림자의 실루엣. 그러나 내 펜 끝에서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의 사안이었다. 법률 문서에 기록된 차갑고 냉정한 피의자였다. 나는 그 사실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봉투가 봉인되고 도장이 찍히는 순간 나는 작은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의 실체였다. 내가 직접 폭로하지 않아도 법이라는 이름이 나 대신 말해줄 것이다. 세상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지만 문서와 기록에는 귀를 기울인다. 나는 마침내 세상이 이해할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분노의 울음이 아니라 증거의 언어. 눈물이 아니라 법의 조항.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의 불빛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나는 작은 파우치 속에 넣어둔 영수증 사본과 USB를 다시 확인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두 번째 사본도 따로 만들어 두었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싸움의 승리를 그렸다. 단호하고 냉정한 방식으로 상대를 서서히 올가매는 그림이었다. 나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봉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첫 방패이자 칼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분노와 두려움, 불안과 혼란이 차례차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한 겹의 차가운 막이 덮였다. 이제는 울어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나는 울음 뒤에 행동을 남겼기 때문이다. 울음은 사라지지만 문서는 남는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나는 깊게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내 싸움은 아직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첫 번째 수를 두었다. 그리고 첫 수가 제대로 놓였다는 사실은 그 어떤 감정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창밖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오늘 나는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다. 우체국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온 지 며칠이 지났다. 지방 공기는 잠시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태풍 전의 정적에 불과했다. 나는 이제 다음 수를 둘 차례였다. 경고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을 더 넓게 퍼뜨려야 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고함이나 폭로가 아니라 차갑고도 단정한 기록의 전달이어야 했다. 나는 회사 윤리위원회의 웹포털을 열었다. 그곳에 정식으로 리포트를 작성했다. 이해상충에 관한 신고라는 제목 아래 날짜와 시간, 계약서 번호, 증거 자료 목록을 기재했다. 영수증, 위치 기록, 계약서 사본, 그리고 남편과 수아의 동선이 겹치는 캡처 이미지. 모든 것은 항목별로 정리되어 첨부됐다. 글에는 단 한 줄의 감정도 담기지 않았다. 그저 팩트만이 나열되었다. 문장을 입력할 때마다 내 심장이 박동했지만 손끝은 차갑게 안정돼 있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파란 알림창이 떴다.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 같았다. 이제 이 싸움은 나 혼자가 아니라 제3자의 시선이 개입된 싸움이 되었다. 누군가는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내가 울부짖지 않아도 기록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창을 열었다. 남편의 회사와 연결된 주요 계약처 목록을 확인했다. 거기에도 동일한 사실을 알렸다. 허위도 과장도 없이 오직 날짜와 문서 번호만으로 법적 문구와 중립적인 어휘로 작성된 보고서였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SNS에 올리는 자극적인 폭로보다 훨씬 무겁고 치명적인 힘을 가졌다. 방 안은 조용했고 오직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갈수록 나는 내 안의 분노가 더 단단한 형태로 응결되는 것을 느꼈다. 감정은 쉽게 흩날리지만 문장은 남는다. 그 문장이 상대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너는 기록으로 싸운다. 며칠 후 첫 반응이 돌아왔다. 회사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자료 요청 메일이 왔다. 나는 이미 준비해둔 USB 사본을 꺼내 새로운 문서와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계약처 중 한 곳에서 공식 확인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질문은 날카로웠다.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나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네, 전부 사실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미 수십 번 연습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파문이 퍼졌다. 남편의 회사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수아의 계약은 보류 상태로 전환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회의록에서 지워지고 남편은 품위유지 위반 심의 대상자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직접 고함을 친 것도 현장을 덮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사실을 보냈을 뿐인데 그 사실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방식이었다. 감정이 아닌 구조, 울음이 아닌 문서, 비난이 아닌 사실. 세상은 드라마틱한 폭로보다 서류와 기록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았다. 수아의 SNS는 갑자기 업데이트가 멈췄고
남편은 집에서 전보다 말수가 줄었다. 침묵은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통쾌함을 느꼈다.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내 안은 오랜만에 정적을 되찾았다. 나는 USB를 손에 쥔 채 책상 위에 펼쳐둔 문서들을 다시 정리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공개는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다. 세상이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짐했다. 첫 번째 수가 경고였다면 두 번째 수는 진실의 공개다. 그리고 그 공개는 상대를 서서히 무너뜨릴 것이다. 남편의 회사에서 품위유지 위반 심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내 공지 메일의 제목은 짧고 건조했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무거웠다. 나는 그 공지를 보고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 했지만 곧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제 이건 내 의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제3자가 공식적으로 다루는 사안이 된 것이다. 회사가 움직이면 사람들의 시선도 움직인다. 이미 균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수아의 계약이 보리로 전환되었다는 말도 들려왔다. 계약처 담당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판결처럼 울렸다. 그녀가 쥐고 있던 기회는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도 환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것은 단지 당연한 결과였을 뿐이다.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가 화려한 와인잔 속에만 머무를 수는 없으니까.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아침 식탁에서 그는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를 제대로 읽고 있지 않았다. 눈은 종이에 있었지만 정신은 멀리 떠나 있었다. 나 역시 말을 아꼈다. 이제는 따질 필요도 소리칠 필요도 없었다. 이미 말은 기록이 되었고 기록은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단절되었지만 그 침묵조차 사건의 일부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어색하게 느껴졌다. 가정은 부서진 유리컵처럼 균열진 채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노트를 펼쳐 정리했다. 오늘의 변화, 들려온 소식, 집안의 공기, 남편의 표정. 감정은 빼고 오직 사실만 기록했다. 사실은 쌓이고 그 사실은 무게가 되어 다시 나를 붙잡았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기록은 내 등뼈가 되어 나를 곧게 세웠다. 남편은 어느 날 불쑥 말을 꺼냈다. 합의를 하자고. 그러나 그 합의의 내용은 전부 자기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 책임을 축소하려 하고 재산 정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 했다. 나는 조용히 듣고 단 한마디로 잘라냈다. 조건을 받고.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닫혀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감정적 화해가 아니라 명확한 책임의 인정이었다. 그가 침묵으로 대답했을 때 나는 이미 그의 선택을 알아버렸다. 회사 내부에서 그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능력 있는 인재라던 말 대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그 시선은 곧 그를 올가맬 족쇄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기록하며 받아들였다. 이제는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대신 증명해주고 있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차분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작은 질문 하나에도 목소리가 떨릴 뻔했고 미소를 지으려 할 때마다 입꼬리가 굳었다. 나는 그래서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아이들 식사, 숙제, 취침, 놀이 시간.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지켜냈다. 감정이 스며들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니
차라리 무표정한 엄마가 되는 게 나았다. 그 무표정은 가면이었지만 가면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다. 밤마다 울음이 터졌다. 하지만 울음 뒤에는 다시 차가운 호흡만이 남았다. 눈물이 떨어진 종이에는 얼룩이 남았지만 글씨는 흐려지지 않았다. 나는 그 얼룩조차 기록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균열은 이제 집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회사, 계약처, 그리고 사회의 시선으로 퍼져나갔다. 파문은 원을 그리며 넓어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다. 아직 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첫 번째 수가 경고였고 두 번째 수가 공개였다면 지금은 균열의 확산이다. 파문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파문은 결국 상대를 집어삼킬 것이다. 나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흔들리는 건 그들이다. 나는 아니다. 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건조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은 이미 수많은 손을 거쳐온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펜을 들어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내 이름이 종이에 적히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혔고 나는 그것이 내 삶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인장이 될 것임을 알았다. 남편은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이미 희미했다. 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조차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흔들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아주는 과정이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내 인생의 수많은 기록 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현재형이 아니었다. 과거라는 서랍 속에 차갑게 봉인될 뿐이었다. 수아의 이름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미소와 와인잔, 호텔 로비의 불빛 속에서 남편과 함께 웃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직업의 신뢰를 잃었고 계약은 취소되었다. 그녀의 SNS는 멈췄고 화려한 이미지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몰락을 통쾌하게 즐기지 않았다. 단지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의 몰락이 내 해방의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추락이 아니라 나의 자유였다. 법원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울음도 분노도 필요하지 않았다. 내 손에는 서류 한 장이 있었고 그 서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책임이 기록된 문장은 돌처럼 무거웠지만 동시에 내 어깨에서 내려놓은 짐 같았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안았다. 그들의 체온이 나를 현실로 붙잡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무표정한 엄마가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다. 웃음은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눈을 보자 자연스럽게 번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싸워온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이 아이들과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책상 위에는 여전히 USB와 노트가 놓여 있었다. 수개월 동안 내 삶을 지탱해온 기록들이었다. 나는 그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쳤다. 사실과 추정이라는 두 줄. 그리고 그 아래에 빼곡히 적힌 문장들. 나는 새 페이지를 열어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 글씨는 떨리지 않았고 잉크는 번지지 않았다. 단단한 선으로 남았다. 밤이 되어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스쳤고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더 이상 그 불빛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삶에도 빛이 있었고 이제는 그 빛을 스스로 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오랫동안 나를 붙잡던 그림자는 사라지고 있었다.
새 달력의 첫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었다. 깨끗한 여백,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공간. 나는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적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자유 나 아이들. 그 문장은 약속이자 선언이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증인이었고, 이제는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 복수는 나를 삼키지 못했고, 분노는 나를 잡아두지 못했다. 오직 나의 선택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눈물도,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차분한 얼굴,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서 있는 나 자신만이 있었다.